자, 두 번째 단원인 정보사회의 두 얼굴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정보사회의 특징을 보았듯이 사회라는 것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인간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사회 두 얼굴의 대응 방안, 그다음에 정보사회의 대응 방안을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을 좀 한 번 더 되새겨 보면 정보사회가 되면서 여기 N번방에 대한 주인공 조 XX라는 군 봉사활동한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주 못된 짓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면 정보사회 두 얼굴의 대응 방안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정보사회는 어떤 게 있느냐? 즉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비용이 적고 노력이 쉽게 들이면서 빠르고 쉬운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저희 집사람과 같이 아주 맛있는 블로그에서 맛있는 맛집이라고 가봤더니 전혀 맛이 없는 맛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한 정보, 그러니까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정보의 쓰레기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인터넷 게임 중독, 크래킹,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들이 많은 피해를 나타내고 있더라. 우리가 정보사회 쓰레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많이 들었던 것들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언제나 얻을 수 있고 인간관계가 늘어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고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생활을 접할 수 있고 부정적인 건 뭐냐? 인터넷 중독, 개인정보 유출, 언어폭력, 사이버 범죄, 불법 복제물 유통, 스팸 발송, 거짓 사실 유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사회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정보의 격차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부의 기준이 정보를 누가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되다 보니까 정보의 불평등 현상이 벌어지더라. 종전에서는 부의 불평등을 물질적인 거였는데 이제는 무형적인 것에 대한 정보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거기에 따르는 부의 편중이 달라지더라.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학교 올 때 우리 학교 안에도 뭐 8대 CCTV가 있지만 언제든지 자기가 누출되고 있다는 거기에 따르는 사생활 침해. 그래서 뭐 성범죄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 여자들 사진 찍고 그러는 것들. 그 다음에 각종 사이버 범죄, 금융 사기들, 사이버로 통한 금융 사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밝음이 있으면 그만큼 어두움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촬영 중인 상황 일기,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보사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야. 학생 스마트폰의 중독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 수업 시간에 몰래 보고 있다가 선생님에게 뺏기면 막 당황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뭐예요? 수업에 집중 못하는 정보사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할머니들이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식당에 가가지고 터치 스크린을 못 해가지고 주문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주 가끔씩 보실 텐데 이런 모습들 속에서 즉 연령대별로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뭐 비록 한 5년 전, 10년 전 기준이지만 그래도 뭐 사용법은 몰라서 용도를 몰라서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다 습득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할머니들 같은 경우 스마트폰 전화 걸고 받고 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 적응력이 뒤떨어지는 거죠. 일종의 뭐예요? 문화 지체죠. 즉 물질적인 것은 발달하는데 정신적인 것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984 빅브라더에 이게 전제 국가에서 사용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조지 오웰 소설 1984에 1984년에서 나온 전체주의 국가에서 히틀러, 스탈린들이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예, 북한으로 치면 5호 담당제.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의 진시황이 주민들을 통제하려고 주민들을 5가구씩 묶어버렸어요. 그걸 오가작통제라 그래요. 오가작통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가지고 위에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시 사회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돌프 히틀러나 스탈린이 했던 짓들인데 옛날에도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1984 빅브라더라 이렇게 얘기한다. 전체주의 하나의 상징이죠. 독재국가의 상징. 이제 빅데이터는 뭐냐? 기존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해서 분석해서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란 거예요. 나갈 방향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앞에서 봤던 빅브라더스는 일방통행이지만 여기는 쌍방통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 속에서 속도도 빠르고 규모도 크고 다양성이 있단 말이에요. 단지 뭐야? 정확성이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감지만 하고 독재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우리는 빅데이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게 딥러닝이라는 게. 그럼 정보사회 대응 방안은 뭐냐? 첫째, 정보 교차와 정보 불평등 해소예요. 정보가 너무 격차가 심해지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새로운 뭐야? 불평등을 야기시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야? 개인정보 보호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해서 보호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란 말이에요. 생년월일 있죠. 태어난 지역이 있죠. 성별 있죠. 지역 있죠. 개인이 주소가 다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번호로. 그 다음에 각종 사이버 범죄를 예방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범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블루 칼라형 범죄가 있고 화이트 칼라형 범죄가 있는데 이 블루 칼라형 범죄는 뭐냐? 먹고 살으라고 훔치는 거예요. 빵 훔쳐먹고 뭐 과일 훔쳐먹고 이런 것들이고. 화이트 칼라형 범죄는 뭐냐? 이건 각종 사이버 범죄예요. 해킹, 사기, 금융 사기 이런 것들이 화이트 칼라형 범죄는 더 못됐죠. 블루 칼라형 범죄는 먹고 살게 해주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풍요롭게 먹고 살게 해주면. 근데 이건 화이트 칼라형 범죄는 지능이 높은 놈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똑똑한 놈들이. 그래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특히 인터넷 중독 예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 거의 중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뭐 많은 중독에 빠진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정보를 볼 때 비판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들 왜 유리병에다가 물 넣을 때 깔때기에다 넣잖아요. 깔때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이런 정보를 받아들일 때 깔때기 속에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비판적 안목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정확한 문제 진단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무엇이 맞느냐 틀리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이 있으면 현상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현상 속에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웰리 나쁜 것은 상표를 수평하자. 남에게 못된 거 하지 말고 이제 좋은 짓 좀 하자 이거예요. 훌륭하고 착한 짓 좀 하자 이겁니다. 특히 어디에서 인터넷상에서 사이버상에서. 그래서 판옵티곤이라고 해서 제라미 벤덤이라는 공리주의자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텐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한 제라미 벤덤이 구상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잘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죠.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범인 취조할 때 경찰관이 바깥에서 안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주인님, 범인이 무슨 얘기하나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럿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본다 옵티건. 그래서 판옵티건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용자를 드러내지 않고 감시자가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정보사회 속에서 우리가.
나는 하고 있지만 어딘가는 다 여러분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놉티콘이에요. 나를 여럿이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나온 쌍방향에서 나온 건데 파놉티콘의 반대인데 범죄학자 토마스 메디슨이 만들어 놓은 건데 언론과 통신을 뭐야 감시하기 위해 소수자를 감시하기 위해서 시놉티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명성이 없고 권력자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을 걸러내는 거, 투합할 수 있는 거. 즉 앞에서는 파놉티콘은 수직적이지만 시놉티콘은 수평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이 잘 균형을 맞아야 되겠다. 즉 탈파놉티콘, 곧 시놉티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온 것들인데 감시와 처벌인데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책인데 한 번쯤은 인기 자료로 있어서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시와 처벌인데 감옥의 역사예요. 옛날에 이제는 중세나 고대는 우리가 죄인을 어떻게 했어요? 물리적인 체제를 가했죠. 때렸죠. 쉽게 말하면. 대신에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때리진 않죠.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진 않지만 어떤 규율로 권력을 딱 장악을 하죠. 이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한 행동을 그 자리에서 나무라고 고쳐라 이런 것보다는 보고 말하지 말고 보고서 그냥 적어라 이거예요. 어디다가 생활기록부에다 적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대학 갈 때 참고 자료로 써라 이겁니다. 어딘지 인간적인지 모르겠지만 안 맞는 건 좋지, 안 혼나는 건 좋지만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사람을 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는다는 데서. 그러니까 그 안에 뭐예요? 우리는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익숙해져.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돼? 서로 감시하고 처벌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치적으로 가면 권력의 구조에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